영국의 화가이자 여행가 세비지 랜도어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여행지에서 보고 들은 내용들을 책으로 내곤 했습니다. 1891년 조선을 방문했던 일 역시 책으로 펴냈는데 그 중에서 서울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보지 못한 130년 전 서울의 모습을 엿보면서 외국인이 낯선 도시 서울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세비지 랜도어는 여행지에서 그림을 그렸고 이 책에도 여러 점 실려 있는데 서울을 그린 것이 많지는 않아서 참고가 될 만한 사진들과 함께 구성해 보았습니다. 서울과 그 주변은 온통 구름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도를 둘러싼 성벽이 거대한 뱀처럼 높은 절벽을 따라 오르락내리락 뻗어 있다. 높이가 모두 같지는 않지만 높은 곳은 30피트가 넘는다. 서울은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입니다. 그 산들을 따라 빙 둘러 도성을 쌓았고 그 바깥으로 다시 산들이 감싸고 있지요. 몇몇 꼭대기에 이르는 길은 너무 가팔라서 걸어서 올라가기 쉽지 않다. 예를 들면 북문은 아래쪽 도심보다 훨씬 높이 있으며 그곳에 가려면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한다. 북문인 숙정문은 꽤 높은 곳에 있습니다. 성문이 높은 곳에 있으면 이용하기 불편할 것 같은데 사실 숙정문은 조선시대 내내 닫혀 있었습니다. 처음 도성을 쌓을 때 문을 냈지만 지맥을 손상시킨다며 닫아버린 겁니다. 게다가 한양에서 북부지방을 오갈 때 동소문인 해화문을 통하는 게 더 빠르고 편리해서 굳이 숙정문을 찾는 사람도 없었다네요. 북문에서는 서울의 위치를 아주 잘 파악할 수 있다. 좁은 골짜기 아래 언덕과 산으로 빙 둘러싸인 시내가 있다. 골짜기로 이어지는 서쪽을 제외하면 성벽은 도시보다 훨씬 높은 능선 위로 몇 마일에 걸쳐 뻗어 있다. 한양도성은 서쪽 인왕산에서 북쪽으로 북악산을 따라 이어지고 동쪽에서는 다시 낙산을 지나게 됩니다. 낙산 아래 평지와 만나는 곳에 동대문이 있습니다. 성벽에는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활과 총을 쏠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다. 성벽 위쪽에는 군사들이 몸을 숨길 수 있게 여장을 쌓고 총이나 활을 쏠 수 있는 구멍을 내는데 이것을 총안이라고 합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하천에 물이 흘러나가도록 성벽 아래쪽에 무지개문이 뚫려 있는데 이곳으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튼튼한 강철막대와 쇠살대를 질러 놓았다. 동대문 옆에는 도성 안을 흐르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이 있습니다. 동대문 남쪽에 있는 오간수문은 청계천 물이 빠져나가는 수문이고 오간수문에서 더 남쪽에 있는 이간수문은 남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빠져나가는 수문입니다. 이간수문은 동대문 운동장을 철거하고 DDP를 지을 때 그 터가 발견되어 복원해 놓았습니다. 수문을 도시 밖에서는 돌다리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북문과 가까운 곳에 무지개다리가 있는데 이것은 서울 북쪽의 강을 보호하는 성벽의 일부이기도 하다. 북문 가까이에 있다는 무지개다리와 성벽은 탕춘대성입니다. 탕춘대성은 임진왜란과 병제호란을 겪은 뒤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보완하기 위해 쌓은 것으로 한양도성의 인왕산 성벽에서 북한산 비봉 아래까지 연결된 성벽입니다. 탕춘대성이 홍제천을 가로지르는 곳에는 물이 흘러갈 수 있게 무지개다리를 만들었고 바로 옆에 홍지문이 있습니다. 홍지문은 한북문이라고도 합니다. 이 다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수도원이 있고 붉은색과 녹색으로 칠한 기둥이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작은 신전이 있다. 이 신전은 거대한 바위에 새겨놓은 불상을 보호하는 것이다. 불상은 하얗게 칠해져 있다. 홍지문 근처에 있는 하얀 불상은 흔히 보도각 백불로 불립니다. 보도각은 불상 위에 씌워놓은 보호각 이름이고 마애불에 하얗게 호분을 발라놓아서 백불이라고 합니다. 불상 위로 햇살이 비치고 그 모습이 투명하게 얼어붙은 강에 반사되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았는데 정말 그림 같은 광경이었다. 보호용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앞에 데크까지 있는 지금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나 봅니다. 동대문에서 한양도성을 따라 남쪽으로 가면 다시 비탈진 길이 시작되며 남산입니다. 도성 남쪽에는 남산이라는 원뿔 모양의 높은 언덕이 솟아있다. 남산은 그림처럼 아름답다. 남산처럼 도시 가운데 산이 솟아있는 경우는 드물다. 이 특별한 언덕의 정상에서는 왕국 전체의 상황을 늘 감시하고 있다. 남산은 조선시대 서울의 남쪽 경계로 목멱산이라고도 합니다. 궁궐에서 바라봤을 때 앞쪽에 있다고 해서 남산인데 지금은 위치가 서울 가운데쯤 됩니다. 남산 꼭대기에서 왕국을 감시한다는 것은 전국의 봉수대 신호가 남산으로 모이는 걸 말합니다. 남산 꼭대기에 망군이 머무는 초라한 오두막이 있다.
그 앞에 돌무더기가 5개 있는데 그 위로 봉화 혹은 횃불 신호를 올려 왕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연락을 한다. 밤에는 횃불로 낮에는 연기로 소식을 전했는데 평소에는 봉화를 하나 올리고 일이 터졌을 때는 위급한 정도에 따라 5개까지 늘어났지요. 봉화는 일정 거리를 두고 릴레이로 전해졌고 각지에서 전해지는 신호가 남산으로 모이면 궁궐에서 이것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세비지렌도어는 서울을 도시로서의 매력이 별로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자의 눈길을 끌만한 명소도 없고 도시미관도 엉망이라는 거지요. 도로 사정도 형편없었습니다. 도심의 거리들은 더할 수 없이 꾸불꾸불하고 불규칙하다. 주요 도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거리는 4사람이 나란히 걷기에도 좁다. 건물이 거의 없고 거리에는 우물이 넘쳐나며 악취가 진동한다. 종로나 남대문로 같은 간선도로는 그나마 넓은 편이었는데 도로를 차지한 가가들이 문제였습니다. 서대문에서 오래된 왕궁 쪽으로 내려갈 때 양편에는 초라하고 더러운 흙집들이 늘어서 있는데 앞쪽을 쌀과 마른 과일 같은 식료품을 파는 가게로 이용하고 있었다. 햇빛과 눈으로부터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집집마다 기둥으로 받쳐놓은 초가지붕이 돌출되어 있었다. 가가는 임시로 지은 집입니다. 정식으로 지은 집 앞에 가건물을 설치해 매장으로 사용한 건데 이 가가들이 도로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지요. 가가는 수시로 짚고 허물기를 반복했습니다. 왕이 거대한 행렬을 앞세워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면 이 집들은 철거된다. 왕은 1년에 한두 번 시내에서 몇 마일 떨어져 있는 선왕들의 능을 방문하거나 중국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행차한다. 왕의 행차 소식이 전해지면 물건을 나르고 지붕을 떼어내느라 한바탕 소동이 일었고 왕이 궁궐로 돌아가고 나면 다시 가가를 설치했습니다. 상인들은 가가를 철거하느라 애를 먹었지만 왕의 행차는 훌륭한 구경거리였습니다. 왕은 좀처럼 궁궐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왕의 공식 행차가 있을 때면 서울은 온통 흥분 속으로 빠져들었다. 행차를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거리는 북새통이 되었지요. 왕이 행차하는 길을 따라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남자들은 새로 세탁한 옷을 입었고 여자들과 아이들도 가장 좋은 옷으로 빼입었다. 다양한 구식 소총을 지닌 보병들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양쪽에 정렬했다. 현대에도 종종 퍼레이드 같은 걸 하면 구경꾼이 몰리는데 이때 왕의 행차를 구경하는 것과 비슷한 거겠지요. 서대문부터 간선도로를 따라가며 서울 시내를 구경해봅니다. 우리는 이미 서대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여행을 출발할 것이다. 시내 여행을 시작하는 서대문은 세비지렌도어에게 낯익은 곳입니다. 처음 서울에 올 때 서대문으로 들어왔지요. 서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저 멀리 도시의 중심으로부터 천천히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걷거나 말을 탄 채 양방향으로 황급히 대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제물포를 출발해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시간이 많이 늦어서 성문이 닫히기 직전이었고 세비지렌도어는 서두르는 사람들 틈에 끼어 다급히 성 안으로 들어왔었지요. 그 분망한 사람들을 자세히 살피려고 잠시 멈추었을 때 제물포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다. 인경이라고 부르는 종소리가 울리면 그 소리에 맞춰 쇠막대기가 달린 무거운 나무 대문이 닫히고 그러고 나면 어느 누구도 도시를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치안 유지를 위해 조선시대에는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했는데 통금이 시작되거나 해제되는 것을 종소리로 알렸습니다. 통행 금지가 시작되는 것을 인경, 해제되는 것을 파루라고 합니다. 서대문을 출발해 길을 따라 조금 내려가면 경희궁입니다. 경희궁은 광해군 때 경덕궁이라는 이름으로 창건되었고 영조가 경희궁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정문은 흥화문이지요. 붉은 나무문으로 된 커다란 입구가 있는데 아주 웅장한 문인 건 분명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황폐해 보였다. 경희궁 정문인 흥화문은 동남쪽 모퉁이의 동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1915년 광화문 내거리에서 서대문까지 신문로를 만들 때 남향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나중에 아예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맙소사,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다. 예전에는 왕의 궁전으로 사용되었던 곳인데 말이다. 세비지렌도어가 여행할 당시 경희궁은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경희궁은 여러 차례 불이 나고 고치기를 반복하다가 철종시기 이후로 궁궐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주요 정강만 남긴 채 건물들을 헐어다 공사에 사용해버렸지요.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한 것은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소문이 돌았던 모양입니다. 이곳에 악령이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는 이유만으로 방치되어 버렸다. 악령들이 궁궐 안을 배회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보고가 있자 왕실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왕을 위한 새로운 거처를 지었다. 세비지렌도어는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 때문에 경희궁을 방치하고 새로운 궁궐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네요. 개화기에 우리나라에 왔던 서양인들은 경희궁을 뽕나무 궁궐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라에서 양잠을 장려한다며 경희궁 빈터에 뽕나무를 심은 겁니다.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던 궁궐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자 뽕나무밭으로 사용되었다. 아직도 이곳에서 자라고 있는 뽕나무들을 당신도 볼 수 있다. 경희궁을 나와 계속 길을 가면 경복궁 앞길입니다.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에서 남대문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꽤 넓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조선의 수도에서 가장 넓은 도로이다. 그 폭이 영국 피카딜리의 10배는 될 정도로 엄청나게 넓다. 광화문 앞에는 의정부나 육조 같은 관청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것을 세비지렌도어는 왕족들의 저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도로 양쪽에 있는 집들은 귀족, 왕자, 그리고 장군이 사는 견고한 석조저택이다. 모두 처마가 곡선으로 된 단층짜리 건물이고 여기저기에 군기가 휘날리고 있다. 길끝에 중층 지붕에 탑 모양 건물이 있는데 아래쪽은 석축이고 윗부분은 단청을 칠한 목재로 돼 있다. 이 건물이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는 정문이다. 광화문을 탑처럼 생겼다고 한 건 문로가 2층으로 돼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돌로 거칠게 조각한 해태 2마리가 닫힌 정문에서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 서 있다. 해태는 잘잘못을 가릴 줄 알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불로 들이받는다는 전설 속 동물입니다. 해태상이 서 있던 곳은 사헌부 앞입니다.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고 비리 관리를 조사하던 사헌부의 역할과 잘 어울리지요. 해태상 주변에는 수백 명의 가막군과 병사들이 쪼그리고 앉아 노름을 하거나 졸고 있었다. 관리들이 입궐할 때 가마는 들어갈 수 없으니 가막군들은 궁궐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세비지렌도어는 고종으로부터 경복궁을 둘러보고 스케치를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궁궐은 약 20피트 높이의 돌담으로 둘러져 있고 부감으로 본다면 경역은 직사각형이었다. 외벽을 따라 해자가 이어져 있고 모든 입구에는 대리석 난간이 있는 돌다리가 놓여 있다. 궁궐 정문을 들어가면 개천을 하나 건너게 됩니다. 금천이라고 하는데 신성한 공간으로 건너간다는 의미도 있고 악귀가 못 넘어오게 막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궁궐담 모서리에는 구멍이 있는 작은 탑이 있다. 주야로 보초를 서는 병사가 있는데 야간에는 궁궐 중앙에 있는 종이 울릴 때 2시간 간격으로 임무를 교대했다. 경복궁 담장 동쪽과 서쪽 양끝에 있는 막루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동쪽 막루만 한길가에 남아 동십자각으로 불리고 있지요. 서쪽 막루는 1923년 전차를 부설하느라 철거했고 동쪽 막루는 1926년 조선 총독부를 짓고 궁궐담을 안쪽으로 들이는 바람에 담장 없이 남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건물이 많이 헐려나가서 그렇지 궁궐 안에는 원래 건물들이 빼곡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길을 잃고 헤매기 십상이다. 그곳은 정말 미로 같다. 더 많은 담과 문을 통과할수록 길이 더 꼬이고 이 건물 저 건물을 돌수록 더 많은 장애물을 만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문마다 보초가 있어서 암호를 대야 한다. 궁궐 뒤편에는 러시아 양식의 작은 별궁이 있다. 서양과 교류가 시작되고 고종이 개화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궁궐 안에는 서양식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식 사고가 마음을 사로잡았던 몇 년 전 조선 국왕은 서양식 건물을 짓기로 했다. 왕은 사바틴이라는 러시아 청년에게 러시아 양식으로 궁궐 건물을 건축하도록 위임했다. 사바틴이 경복궁 후원에 지은 건물은 관문각입니다. 관문각은 외국 손님을 영접하거나 연회를 베풀 때 주로 이용됐다네요. 관문각을 설계한 사바틴은 경복궁의 또 다른 서양식 건축물인 시계탑도 설계했고 독립문도 설계했습니다. 인천의 각국공원과 제물포구락부, 세창양행 사택 등도 사바틴이 작업했다네요. 낮은 벽이 둘러져 있는 왕의 처소 앞에 연못이 있고 그 가운데 작은 섬에는 왕이 더울 때 이용하는 팔각정이 있다. 건천궁 앞에는 향원정이 있습니다. 1873년 건천궁을 지을 때 연못을 만들고 그 안에 육모정자를 지은 겁니다. 왕은 이곳에서 대신이나 원로들과 함께 국정을 의논하면서 신선한 밤공기를 즐긴다. 마치 섬과 봄토를 이어주듯이 반원형의 흰 나무다리가 놓여 있다.
건천궁에서 향원정으로 건너가는 취향교는 하얀 나무다리였는데 한국전쟁 때 파괴된 뒤 반대편에 다른 모양으로 만들었다가 최근에 원래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경복궁을 나와서 다시 동대문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남대문로가 갈라집니다. 그 모퉁이에 종각이 있지요. 모퉁이에는 난간으로 둘러싸인 아름답고 오래된 누각이 있다. 서울의 명소 중 하나인 종각이다. 종로라는 지명은 이 종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태종 때 처음 종로를 만든 뒤 여러 차례 고쳐짓다가 임진왜란 때 파괴되었고 광해군 때 다시 지었습니다. 1895년 고종이 보신각이라는 현판을 내린 뒤 이 이름으로 많이 불립니다. 큰 나무봉으로 3개 쳐서 소리를 울리는데 이른 아침에 종소리가 들리면 아직 졸음이 가시지 않은 문지기들이 수도와 외부 세계를 다시 소통시킬 준비를 한다. 해가 질 무렵 우울한 종소리가 바람을 타고 마지막으로 전해지면 육중한 문이 다시 닫힌다. 인경과 파루를 알리는 게 보신각종이었습니다. 보신각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맞춰 도성의 성문들이 열리고 닫혔지요. 1979년까지 보신각에 매달려 있던 종은 원각사종입니다. 세조가 원각사를 지을 때 만든 종인데 연산군이 원각사를 없앤 뒤 종은 다른 곳으로 갔다가 광해군 때 종각을 새로 지으면서 옮겨왔습니다. 원각사는 지금의 탑골공원 자리에 있었습니다. 10층 석탑과 대원각사 부도비가 그 자리에 남아있지요. 종각에서 작고 좁은 길을 꼬불꼬불 따라 내려가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아주 오래된 게 확실한 예술 작품을 만나게 된다. 세비지렌도어가 만난 예술품이 바로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그것은 대리석탑으로 꼭대기까지 온통 아름다운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서울에서도 이 탑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드물고 언제 왜 세워졌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면서 세비지렌도어는 이 탑이 중국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탑을 작다고 하는 것은 높이가 15 내지 20피트를 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비지렌도어의 눈에는 이 탑이 작아 보였다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옛날 사진을 보면 탑의 상층부 3층이 바닥에 내려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떨어졌다는데 1946년에 미군 공병대가 기중기로 올려 원상태로 돌려주었습니다. 등에 비석을 쥐고 있는 커다란 돌거북도 호기심을 일으킨다. 원각사지에는 대원각사비가 함께 남아 있습니다. 대원각사비는 원각사의 창건 내력을 적은 사족비입니다. 등에 비석을 지도록 만들어진 거북은 대체로 자비로운 군주나 고결한 관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다. 절의 역사를 적은 사적비나 고승의 부도비, 신분이 높은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한 신도비는 거북 모양 받침돌 위에 세우는데 이것을 귀부라고 합니다. 원각사터는 1890년대 후반에 공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했고 1903년에는 팔각정이 건립되었습니다. 원각사지부터는 별다른 건축물이나 기념비가 없이 동대문까지 갑니다. 세비지렌도어는 동대문이 성문 중에서 가장 크다고 했는데 성문 앞에 둘러진 웅성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깥쪽에 반원형의 보호벽이 있다는 것이다. 이 벽에 있는 두 번째 문이 전시의 동대문을 훨씬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동대문은 사대문 중 유일하게 웅성을 두르고 있습니다. 물루를 2층으로 한 것도 숭례문과 동대문뿐이지요. 지금 우리가 보는 동대문은 고종 때인 1869년 크게 고쳐 지은 것입니다. 동대문 가까이에 크고 넓은 공간이 있고 그 중앙에 다소 황폐된 누각이 있다. 이 장소는 근위대의 훈련장으로 누각은 왕과 고위관리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군대의 열병식을 보던 곳이라고 한다. 동대문 근처의 군사와 관련된 곳이라면 현재 DDP 일대에 있던 하도감과 훈련원입니다. 하도감은 조선의 중앙군인 훈련도감의 분영이고 훈련원은 묵과 선발과 병법 훈련을 맡았던 기관입니다. 하도감은 1882년 신식군대가 창설되면서 폐지되었고 훈련원은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당할 때 폐지되었습니다. 훈련원터는 부지가 넓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에 활용되다가 훈련원 공원이 되었지요. 그 자리에 경성운동장이 들어섰고 해방 후 서울운동장으로 또 동대문 운동장으로 불리다가 지금은 DDP가 있습니다. 훈련원과 가까운 곳에 광희문이 있었습니다. 한양도성의 동남쪽 문인 광희문은 다른 성문과 달리 밤에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성문은 해질녘에 닫힌다. 그러나 모든 규칙이 그렇듯이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시체의 문이라고 하는 작은 성문이 있는데 이 문은 밤늦은 시간까지 개방된다. 광희문을 시구문이라고 했는데 시신이 나가는 문이라서 그렇습니다. 성문의 이름이 그 목적을 매우 잘 설명해준다. 시신은 예외 없이 도시 밖에 묻어야 한다.
사람이 죽었을 때 도성 안에는 묻을 수 없고 성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생전에는 어느 문이든 원하는 대로 출입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갈 때에는 이런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시신이 나갈 때는 아무 문이나 지나갈 수 없었고 광희문과 서소문인 소위문으로만 통과할 수 있었지요. 광희문 밖 신당동에는 거대한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